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내용입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계엄과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도 썼는데 이건 내란을 주도한 윗선은 따로 있다는 뜻이죠.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한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총책인 수괴, 깊이 관여한 중요임무 종사자, 참여만 한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상의해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윗선인 내란의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다음 수사는 내란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금 법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할지 말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영장심사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 영장심사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이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한 범행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 기자, 영장심사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서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기록만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내란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정을 수습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도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경찰이 한덕수 총리 등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무더기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때 총리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당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으니 내란에 공모한 것이라며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영 국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등 일부는 당시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은 더욱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경찰이 경찰 서열 1위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네요. 네, 특수단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선관위에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수단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서열 1, 2위가 동시에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요도 감지됩니다. 특수단은 어제 저녁 8시쯤 계엄 당시 국회 진입 통제와 관련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출국 금지됐고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직접 밝히라며 동조 혐의가 짙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건데,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 탄핵되면 그 다음은 또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될까요?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민주당은 탄핵까지 검토 중입니다. 실무적인 탄핵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MBN에 국무위원들의 총책임자로서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직접 밝히지 않았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려 섞인 입장도 읽힙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총리는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총리가 탄핵되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이어받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조기 안정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한 총리 이후 추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한 총리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든 상태죠. 본인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지금의 수사 혼란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공수처는 이미 체포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조만간 수사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이 이어지자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다만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수사 경쟁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불필요한 중복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동시에 출석을 요청하는 등 12.3 계엄선포 가담 핵심 인물 수사를 두고 소환 경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수사기관이 다 같이 뛰어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결국 지금의 수사상 혼돈은 특검으로 해결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거는 곧 구속도 각오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무래도 김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와 국회 진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포고령도 같이 썼다 그런 거 보니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과 함께 그러니까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 진입,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주요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엄군 투입 당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네. 관련 증언들이 또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현장 상황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 내부에서는요. 오늘 조사를 받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라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엄 이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증언들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을 확보한다면 내란 수괴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럼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이제 입증이 돼요. 그러면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죄를 혼자 저지를 수 없는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형법은 역할에 따라 처벌 규정을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동자들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내란 수괴처럼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내란의 일시나 수행 방법 등 내란의 중요 계획을 담당한 사람을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때 역할을 한 인물들을 주동자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또 단순 가담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린 데 이어 체포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한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내란죄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는 하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네. 수사기관이 출석을 통보했을 때 소환에 응하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 소환 조사에 응하고 구속됐는데요. 네. 이전까지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구속이 된다면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소환을 위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지휘관이 있었다고 방금도 전해드렸죠. 그럼 대통령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쟁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사실은 대통령과의 통화가 한 건 더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죠. 참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틀 빠른 1일에 민주당사와 선관위 등 6곳에 대한 확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도 실토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곽 사령관이 나흘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부터 또 전화를 받았죠.
계속되는 추궁에 고심하듯 10초간 답을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털어놨습니다. 받으셨죠? 예. 시인 후에는 괴로운 표정으로 한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곽사령관의 박범계 의원은 곽사령관을 따로 만나 통화 내용을 들었고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각급 부대가 이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방첩사는 계엄 이틀 전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고 계엄 당일에는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관련된 내부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몸통인 전산실 장악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불러준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상관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 서버의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지시가 적법한지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지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친 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방첩사 내부 증언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던 지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주동자 윤광 역시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근 야당은 지난 10월 계엄 선포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이끈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국회 질의 도중 눈물까지 보이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회 현장에서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번에는 국회 현안 질의에 불려나왔는데 군장성들을 향한 소나기 질타에도 굳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는 등 날선 지적에 얼굴을 묶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12.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 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 여단장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 장악 명령을 받았지만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군은 부인했습니다. 무인기 관련된 내용은 저희 방첩사 업무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누구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주말 군이 무인기를 고의로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방첩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폭로를 이어가는 사이 이들의 상관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로 작전을 수행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여사령관은 계엄령 관련 작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라고 계엄군에 지시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명령을 내린 인물로 여사령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고 작전을 미리 기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은 맞든 틀리든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계엄령을 모의하지 않았고 선포 이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수부는 계엄령을 알게 된 시점과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여사령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부는 사흘간 박완수정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여사령관까지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여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으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조기 대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당론으로 반대했겠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MBN 취재 결과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로드맵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그래서 로드맵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퇴진 로드맵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 하야, 조기 대선을 실시로 마음을 굳힌 분위기입니다. 제가 뉴스 직전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한 대표는 이것을 전제로 까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측에 제안이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한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조기 퇴진 로드맵을 구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입니다. 한 대표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 대선을 치르는 게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도 그거는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하야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 더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친윤계는 한 대표에게 일임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라는 주장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것이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이대로라면 탄핵 여론만 더 거세지고 당도 공멸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보다 명예롭게 내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밤 늦게라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 표결 전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 결국 하야 카드를 꺼내 든 거죠. 탄핵안 부결 이후 악화된 민심에 나흘 앞으로 다가오는 탄핵안 표결까지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하지만 친윤계에 막혀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하야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탄핵이나 하야 같은 대통령 거취와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정혼란 최소화라는 명분과 탄핵 트라우마 재현으로 보수 이탈 방지라는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 부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민심이 변곡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다 이번 주말 다시 맞닥뜨리게 될 탄핵안 표결도 부담입니다.
결국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추세에 몰린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한계 인사는 국민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탄핵안 표결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명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도 맞물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선입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처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와 이거저거 잴 여력이 없거든요. 퇴진 로드맵을 보고 나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상당수인데 이렇게 되면 탄핵 반대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거죠. 지금도 벌써 탄핵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들이 여럿입니다. 이어서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표결이 진행됐을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와 함께 본회의 불참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불참 당론에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소신대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번엔 탄핵 반대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표결 방식에 대한 당론이 모이기도 전에 참석하겠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차 탄핵 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투표에 맡겨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표결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또한 표결은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은 빨라야 한다면서 2차 탄핵 표결 전까지 퇴진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2차 투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남과 서울 민심의 차이가 커서 깜짝 놀랐다.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선뜻 탄핵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자 대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했던 3명 가운데 1명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입니다. 김 의원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화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편으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아 받는 중징계는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단언해 말할 순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며 탄핵 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응원도 쏟아지지만 반대로 협박과 공격도 동시에 쏟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영남의 지역구를 둔 만큼 탄핵 표결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서울과 영남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의 공격 또는 살해 협박. 다만 다음 탄핵 표결 땐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다수당인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퇴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될 때까지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직을 더 유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중대 범죄자를 계속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진 로드맵의 부당함은 물론 그마저도 내부 분열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여당을 꼬집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한가하게 대선 날짜를 정하고 있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공언한 될 때까지 탄핵 추진을 위한 일주일 단위 쪼개기 임시회 개최도 의결했습니다.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표결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탄핵안 보고 토요일 표결 전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회 출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조일희 기자.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결국 탄핵이냐 하야냐 둘 중에 하나 고심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틀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건 그 배경에 친한계와 친윤계의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등 조기 하야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 입장에선 탄핵을 피하면서도 한 대표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직접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윤 대통령의 사퇴를 질질 끌어서 민심의 역풍을 막기보단 하야를 직접 이끌어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여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즉각 하야한다면 내년 2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한 대표의 바람대로 2월이나 3월에 하야를 하게 되면 2개월 뒤인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친윤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야를 찬성합니까? 친윤계 내에선 반대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윤계에선 탄핵이나 하야보단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내후년 지방선거 때 조기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조기 하야를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결국 민주당의 정권을 바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카드도 고려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탄핵은 반대하는 겁니까? 한 대표에게 탄핵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돼서 전국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트라우마도 당내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정치적 배신자로 낙인 찍힐 우려도 큽니다. 만약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기라도 한다면 한 대표가 이 책임을 모두 뒤집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한계는 하야를 원하고 있고요. 친윤계는 탄핵과 하야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 이쪽인데 그러면 무게추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있습니까? 일단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레면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친한계에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이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비교적 개파색이었던 김태호 의원 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중진들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만약 권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추대된다면 탄핵안 표결이나 퇴진 로드맵 등을 놓고 이 친한계와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 후보가 권성동 의원으로 모아진 것과 관련해서 이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설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해서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23표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당초 내란 상설 특검에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표결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계가 친윤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선 토요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상설특검 표결이 2차 탄핵안 표결의 전초전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초전에서 23표나 나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열성적 지지층, 여기에 더해 적극적인 SNS 활용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슷한 점이 꽤 있죠.
이 대표도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실용주의자라면서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휴일이었던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외신의 급작스런 요구로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했습니다. 외신은 두 사람 사이 사법 리스크, 열성적 지지층에 더해 SNS에서의 영향력 등에서도 비교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 등의 정책으로 비판자들로부터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렸다고도 소개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은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미국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민생정책 브랜드 먹사니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사니즘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며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며 탄핵 소추안 표결 시 여당 이탈표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에만 모습을 비춘 뒤 오후에는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거취와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어쩌면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2.3 계엄 사태 사흘 만인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재판에만 앉아 있은 뒤 오후에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네,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오후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무죄인데 자괴감이 든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어 재판이 공전되는 게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서 일이 많은 건 알고 있다며 오는 17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재판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까지 6개월 안에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탄핵소추안 통과와 탄핵 인용,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례 없는 유죄 확정 판결 전 대통령 당선 상황이 나올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내란죄 수사는 속도를 내고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죠.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혹시 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오전 담화를 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에 공모했고 그 정점은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강제 수사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출신 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여론은 물론 여당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13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비상 계엄 선포 현안 질의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예, 침묵이 길어서일까요? 오늘 공군 1호기가 이륙한 걸 두고도 각종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도착지와 대통령 탑승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도 조종사의 기량 유지와 기체 점검을 위해 주 1회 정도 이루어지는 비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인데 이 중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 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더 많고 기간도 더 긴 일반 특검은 모레 통과시킬 계획인데 여기에 따르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라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 23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뿐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도 짧지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회의 통과 즉시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모레 본회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일반 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 특검 추천의 국회 몫을 제외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법원이나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안도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에 사실상 가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반 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과 합쳐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자체 특검 목소리가 나와 실제 내란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출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해 인사권 논란이 일고 있죠. 사실상 임무가 정지됐다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거니까요.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취임식에 불참하고 출근 저지 지표가 열리는 등 험난한 앞길이 예고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수막을 든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건물 출입문을 향해 걸어오자 경찰이 겹겹이 진입을 막습니다. 우린 피해자요. 피해자를 위한 회사에 왜 경찰이 나와서 방해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만에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려고 모인 겁니다. 상처가 아물만 할 때 다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잠시 문 닫아 두는 것도 괜찮다. 박 위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SNS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을 청소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 그러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무혈입성을.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어제 송상교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오늘 취임식에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불참했고 일부 위원은 연가를 내거나 소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건 헌정유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이 부당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일 뿐이죠. 입장은 제가 SNS로 다 밝혔습니다. 국기 문란하게 시민연구자 14,500여 명과 500여 개 단체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적법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일부 의원 집 앞에는 흉기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문엔 케첩이 뿌려져 있고 바닥엔 달걀과 밀가루를 던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를 남긴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뒤 다른 행동을 너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민심 제대로 반영시켜서 제대로 탄핵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선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사모님이 아예 거동을 못하고 계세요.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위협이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주변이 이렇게 엉망이 됐지만 당직자들은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청소는커녕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조정훈 의원 측도 시민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날계란과 쓰레기를 던지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배현진 의원 사무실에도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등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과 사무실 인근에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항의가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요. 네, 제 뒤로 보시다시피 LED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손펜발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위 속에 털모자와 패딩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가득 채웠는데요.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대학생들과 퇴근길에 나선 직장인 등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 시민 5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면접을 진행을 해서 집회 장소도 근처여서 참여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야보다는 빠르게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청소년 인권행동 등 청소년 단체 회원 30여 명은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약 5만 명에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역사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해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대학가의 시국선언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의대 재학생들은 윤 대통령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19개 언어로 번역해 발표했고요. 대전과 세종, 충남 대학 교수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공범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퇴진 집회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인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매일 집회를 열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이 가까워질수록 탄핵 찬반 집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4조 원 넘게 줄어든 채 말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도 부결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의 삭감한 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감액한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의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포함해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여당 태도를 탓했습니다. 당일 오늘에야 구체적 수치로 이렇게 제안한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추경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과된 예산안을 토대로 나라 살림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법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경제기자 최윤영입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오늘은 한숨 돌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했고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꺾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인 환율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당장 유학생, 여행객들부터 한숨소리가 나오고 기업들도 환율 문제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현경 씨.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치솟는 환율에 걱정이 큽니다. 아이를 보낸 이상 학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빚이라도 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뭐.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비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SNS에는 유학생들의 한숨소리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학을 고민한다.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 걱정에 이런 불효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환율이 치솟자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차 쓰고 여행 가려 했는데 항공권을 취소했다. 취소 수수료가 고민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기업들도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원부자재의 수입 부담이 커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정세로 수출 판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바이어들이 저희한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원재료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은 거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관광객이 오지 않고 수출까지 막히면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1,500원대 환율 시대가 올 것이라는 공포감마저 드리웠습니다. 1,200원이 하던 위기 대응 레벨이 1,400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그 위기 대응 레벨을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장 심리적으로는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이나 금융시장 같은 데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탄핵 정국이 길어져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벌어질 일은 우선은 실물 지표는 소비랑 투자가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미국 포브스 기사입니다.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 국민이 시간을 갖고 치르게 될 것이다. 유학생과 기업이 당장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필품부터 모든 것이 올라 서민들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손익을 따질 여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매듭 짓고 경제 충격을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시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원래 연말은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외식 업계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식당은 더하죠. 정치권이 서민들 잘 살게 해주긴커녕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연말 특수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임과 회식이 많은 연말. 하지만 올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회식과 모임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태 때문에 그 모임 자체를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가에서는 대목의 저녁 장사를 아예 망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업 후 첫 연말을 맞은 한 고깃집은 인력을 충원하고 재료를 추가 구매했는데 그대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첫 연말인데 우리도 고깃집이니까 특히 겨울 되면 장사가 좀 잘 될 때 왔는데
그 사건이 터져서 인력은 다 많이 불렀는데 지금 취소돼서. 외식업계에선 특히 여의도나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상권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2, 3일은 그냥 아예 광화문에서 조금 약속이 잡혀있는 거는 거의 캔슬하고요. 여의도 쪽으로 됐으니까.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을 방해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스피커나 이런 걸 틀어대면은 뭐 장사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올 연말 우선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부동산은 거래량이 더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무섭게 오르자 영끌로 빚을 내 집을 산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8년 전 탄핵 전국 때처럼 팔리지도 않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압구정동을 다리 하나 사이에 둔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9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지만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거래는 주춤해졌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문의 전화마저 끊기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문의만이 아니라 그리고 10입짜리 있었고 100짜리 있었고 그런데 그 계엄 이후로 그냥 한파가 불어닥친 건 서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9천 건이 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본격적인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떨어졌는데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갈수록 줄어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은 0.33% 하락했는데 이번에도 정치 불안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누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다만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고 정치적 불안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혼란이 계속되는 한국 상황에 대해 법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 상태라며 우려를 드러냈고 국무부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미 국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이견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What we want to see and what we have been pleased to see over the past few days is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of testing and uncertaint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 will play out as it should under Korea's laws and Korea's constitution.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통치 체제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백악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한강 작가가 오늘 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열릴 연회에서 밝힐 수상 소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김은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노벨상 메달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바로 이곳. 한강 작가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을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 스톡홀름의 명소 콘서트홀은 매년 이렇게 시상식장으로 변모합니다. 영어로 시상하는 다른 노벨상과 달리 노벨문학상은 전통에 따라 스웨덴어로 시상하며 마지막 문장만은 수상자의 모국어로 마무리해 한강의 시상식에도 한국어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노벨상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생중계로 시상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선 한강 작가가 수상자로서 기증한 소장품인 찻잔과 친필 서명을 한 레스토랑 의자가 전시돼 관람객들을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시민들은 예년처럼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한강의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골랐습니다. We were looking for a Christmas gift to my mother. I read about 한강. I read about just this title, The Vegetarian.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연회에선 수상자 발표 전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나흘간 요리한 전통식이 차려집니다. Meetings in April for the dinner in 10th of December. We represent when we're cooking our things. 이 연회가 끝날 시점 우리 역사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피하지 않고 직시한 한강 작가가 전 세계에 밝힐 수상 소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1구의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루수 부문까지 수상하면 올겨울 8개의 시상식을 모두 휩쓸게 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에게 트로피를 건네받은 김도영이 미소를 짓습니다. 프로야구 전설들의 모임 1구회가 선정한 최고 타자상으로 벌써 7번째 상입니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상 골든글러브도 찜해놓은 김도영은 상금이 얼만지도 다 못 셀 정도로 정신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막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돈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내년 데뷔 4년차를 맞는 김도영의 연봉입니다. 역대 4년차 최고 연봉은 2020년 이정우의 3억 9천만 원으로 이전 시즌 최다 안타 2위에 오르며 키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도영의 올 시즌 연봉은 1억 원이지만 같은 연차 때 이정우도 못한 우승과 정규리그 MVP까지 해낸 만큼 4년차 연봉 4억 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시즌이 저한테는 더 올해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할 수 있게 준비 똑똑히 하겠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김도영이 이정우의 4년차를 넘어 천재 타자의 길을 계속 걸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한결 덜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고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서울, 원주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가 8도, 부산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그입힌 금요일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